예, 우리나라 인구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인구 감소, 인구 쇼크 이런 말이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충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출산율, 결혼율 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얘기는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 그게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된다는 전망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그동안 우리 통계청은 5년에 한 번씩 추계를 해왔습니다. 추계라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 5년 단위면 2016년도에 추계가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2011년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청이 아주 예외적으로 그 추계를 2년을 앞당겨서 더 했습니다. 통계청의 얘기는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 한 추계는 엉터리다. 그래서 다시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선 이 대목에서 통계청의 통계가 이래 3년 전 통계가 엉터리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시인한 셈인데 참 안타깝기 짝이었고요. 그게 뭐 박근혜 정부가 했든 어쨌든 우리 정부의 통계가 한 치 앞에 2년 앞도 못 내다봤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의 새로 나온 통계 추계치를 보니까 시나리오 1, 2, 3 이렇게 했는데 가장 평균적인, 가장 무난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볼 때 2028, 2027년에 인구가 정점을 치고 202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단군 이후로 우리나라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이제 불과 한 8, 9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8, 9년만 지나면 인구가 줄어든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바로 내후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니고 건너편의 불이 아니다. 불구경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또 경제도 우리가 GDP 얘기를 하고 수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거시지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매우 지금 중차대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80년대생이라 가지고요. 제가 기억나는 표어는 둘 만나 잘 기르자. 요건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원고에 나와 있는 표현은 이제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왜 이래 줄었느냐. 한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상황 이럴 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참 골치를 썩였는데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1963년부터 우리가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인구를 강제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1963년이요. 자, 박정희 정부가 구테타를 한 게 1961년이죠. 구테타를 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국민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을 캐치프레이드로 내세웠어요. 군사 독재 정부가. 그때 이 사람들이 1인당 GDP라는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말할 1인당 국민소득이요.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진짜 경제를 늘리는 것도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은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사람을 없애버리면 1인당 평균이니까 국민소득이 팍팍 오르지 않습니까? 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1963년에 박정희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을 어떻게 맞추겠다. 1000불, 10,000불 목표를 제시하고 양쪽을 다 해간 거죠. 한쪽으로는 경제 성장을 높이고 한쪽으로는 사람을 줄여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지 않으면 아주 강력한 공권력이 피해를 줬어요. 이를테면 남자가 정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저 기억납니다. 피해를 주고 그리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애를 못 나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새마을 운동 측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잘 살아보세요 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있는데 영화도 있습니다. 아침에 애 못 낳으라고 했다는 그런 지금 정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정부가 국민 소득을 늘리기로 한 것은 매우 뭐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인륜의 하늘의 뜻과 관련되는 사람 인구 줄이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인 목표, 표를 한 표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했다는 거, 이런 건 정말 천벌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우리나라 이 인구 구조, 경제 구조를 왜곡시켰다. 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했다라고 많은 평가를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눈앞에 숫자만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아까 저희 그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0년대, 60년대 얘기는 저희가 했는데 저 뒤로 나아가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70년대 보이고 있고요. 그 그림에 그 고속도로 앞에 보면 국민소득 몇 불이라고 나오죠? 아, 국민소득 100만 불입니까? 1000만 불입니까? 국민소득 1000불. 1000불. 1000불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줄이자는 거예요. 아, 70년대에 그렇게 됐군요. 근데 8, 90년대에도 그런 어떤 뭐랄까 인구 정책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포스터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1983년이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체 이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게 한 여자가 평생 동안 낳아야 되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입니다. 2.1명. 여자 한 명이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1983년에 전두환 정부 시절에 합계 출산율 2.1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가족 계획 그만하자 이랬는데 그 당시 정부는 아직 멀었다. 그 전두환 정부도 역시 1인당 국민소득에 올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를 더 줄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균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1983년에 놓친 거죠. 우리는 지금 과거 정부를 평가할 때 민주냐 독재냐 이런 것만 따지는데 이런 식으로 미래 세대에 피해를 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서 그에 대한 공과를 적어도 역사의 기록에는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만약에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어떤 그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현재 세대들이 인구 위기에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그 마지막으로 그 2000년대 그림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네, 그것만 보여주세요. 네, 2000년대 그림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이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21세기 들어와서 애 더 낳자. 그리고 이제 애 더 낳자는 게 이미 애를 줄이고 정관 수술한 사람한테 애를 더 낳자 애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자극시켜서 아빠 내 혼자는 싫어요. 그래서 형제를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처벌 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정말 한심한 정책들을 많이 폈죠.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그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확실한 노선을 정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우리가 역사를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근데 경제로 좀 제가 나아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에는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세부적으로 좀 저희가 들어가 보면요. 경제학적으로요.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이 경제의 생산 함수라는 게 무엇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느냐 그 생산 함수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노동력과 자본이 그것이 결국은 이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축이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은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GDP가 줄어드는 것이죠. 총량적인 경제가 줄어든다. 근데 그것은 그나마 기술 발전으로서 우리가 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은 기계적으로 생산을 좀 더 많이 해낼 수도 있죠. 진짜 문제는 인구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세대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으니까 좀 그러나 지금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결국 지금 노후 세대들을 이 사람들을 이제 국민연금을 준다든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은 많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부담해야 되는 1인당 부담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지금 부양비 비중 변화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 청색으로 나와 있는 저 표, 70년대는 1인당 5.7이었는데 저것이 무려 102.4로 올라갔다. 20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세대, 지금 10대, 20대는 앞으로 한평생
저희들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 안전 체계가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체적인 총량이 무너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는 이런 심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말씀드린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한 여자가 평생 낳는 아기의 수인데요. 지금 OECD 국가에서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1이 안 되죠. 0.9로 떨어져서 0.9대로요.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에 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계를 1이 넘는 것으로 추계를 해가지고 모든 걸 짜놨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인구 추계가 잘못되면 경제 예측이 다 달라지고 예산부터 다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OECD 주요국들은 그 부양비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해외로 저희가 눈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은? 지금 OECD국에서 우리가 뭐 출산율 꼴찌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현재는 그나마 부양비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서 8년이라는 여유를 가져서 8년이 늦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는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와서 인구가 늘어났는데요. 우리는 한국 전쟁이 한 번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3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한 55년, 6년 그때부터 낳은 애기 이것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때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이 세대들이 지금 조만간 생산 연령 인구에서 지금 노후 부양을 받아야 되는 세대로 지금 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OECD보다 부담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약 한 5, 6년 후면 세계 1등의 부담국이 된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 당시에 앞으로 5년 정권 이것만 내다보지 말고 20년, 30년을 좀 내다본 미래적 거시적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희망적인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요? 이게 희망적인 얘기일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 출산율이 다시 오른다고 통계청이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베이비부머 은퇴로 이제 취업이 쉬워지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인데 그러면 인구 감소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진 않을까? 통계청 한 과장이 자신의 이제 의견을 필요한 건데요. 2020년에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붐 세들이 나가면서 실업률이 줄어들 테니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지금 30세에서 7, 8세에서 30세 이 결혼 가능 연령이 인구 구성표를 보면 푹 꺼져 있거든요. 그게 3, 4년이 지나면 결혼을 좀 더 많이 하는 결혼하는 세대 인구가 좀 늘어납니다. 혼인하면 또 출산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준다. 결정적으로 준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미 태어나는 인구가 죽는 인구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좀 유예가 되는 것은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민의 요인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문제는 심각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2006년부터요. 정부가 이 어떤 저출산 정책에 투입한 예산이 140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었을까?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죠. 근데 도대체 어디다 투자했는지 흔적이 잘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자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뭐 출산을 둘째 아기부터 연금을 준다 이런 것도 다 최근에 와서 한 얘기거든요. 그 전에는 아기를 많이 가진 사람한테 이를테면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과연 아기를 더 낳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선진국의 인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자 과거에 우리가 애를 너무 많이 낳는다고 애 많이 낳으면 폐가 망신한다고 협박했던 거 마찬가지로 애를 더 낳으라는 정책 자체도 매우 구호에 그쳤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애를 더 낳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심금을 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 출산 정책은 결국은 가정을 키우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 행사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주 재밌는 게 크리스마스 때 사내는 사내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다 따로 놀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따로 놀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가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가정에 중요한 가치를 주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데 정부가 많은 육성책을 써야 됐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실패했다. 애 하나 더 낳으라고 한다 하는 것이 과연 돼.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애를 낳았을 때 드는 비용이 출산 보조금보다도 더 큰 문제는 교육비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우리 애 하나의 생계비 이게 너무나 선진국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적인 관점에서 그런 복지시설의 확충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좀 고심해서요. 이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좀 더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있는 공무원들처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진짜 필요한 얘기를 저희는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